BTS 기독교 TV 4인 4색 시청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4강 교육의 희망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전에 저희 학교를 방문했던 한 분이 학교 너무 아름답다고 자기가 딱 한마디로 이 학교를 요약하면은 이렇게 요약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가 있는 학교 이렇게 써주고 하셨어요. 근데 저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우리 개교하고 얼마 안 있어서 써주신 선물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저거를 이렇게 찍어가지고 보관하고 있어요. 이야기가 있는 학교 생각해 보니까 정말 우리는 이야기가 있는 학교를 만들고 싶었던 학교인데 저희는 그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딱 집어가지고 이렇게 써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가 있는 학교 이거를 저도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입니다. 마을이 학교이고 학교가 마을이다. 한 3만 평 정도 되는 요 산에 선생님들 사택도 있고 고등학교, 중학교, 기숙사 이렇게 해서 산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바라보면 앞에 산들이 쫙 펼쳐져 있는 게 마치 스위스의 그 융프라에 가서 쫙 보는 그거. 눈이 오면 더욱 아름다워요. 네. 그래서 더 학교가 저는 정답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와서 보면은 저기 올라가서 너무 예쁘다 그러고 학교 이렇게 오는 애들이 많아요. 좀 예술가나 문인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좀 그런 친구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마을이 학교이고 학교가 마을인 별무리 학교. 어떻게 해서 시작을 할까요? 그 시작은 그 작은 모험에서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모험으로 사는 인생 폴 트루니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1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창세기 12장 1, 2절 말씀을 주면서 네가 고향을 떠나서 가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곳이 있다. 그 제가 인천에서 근무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이었습니다. 90년대부터 기독교 학교가 세워지지 않고는 어렵겠다. 이제 공립학교에서만 학생들을 가르치기에는 한계가 왔다. 이런 걸 막 느끼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까 그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 데로밀러 그 부총재의 강연을 듣게 하셨고 그걸 들으면서 난 교사로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교육은 어떻게 길을 찾아가야 되는 걸까?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했고 그 질문을 하다가 한 10년쯤 지나다 보니까 학교가 아니고는 답이 없는 거구나. 그렇다면은 기독교 학교, 특히 우리나라에 모델이 될 만한 학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꿈을 갖기 시작했고 나 혼자 이 일을 할 수 없으니 이거를 같이 할 사람들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선교회 공동체에게 이 비전을 이야기했고 그 비전에 함께 동참하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그럼 우리 이걸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10년 동안 교육과정을 준비하고 학교 개교를 하기 위한 준비를 쭉 하다가 이렇게 준비하니 한계가 너무 있다. 이제는 사표를 내고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2010년에 사표를 내고 이제 준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2년간을 준비를 해가면서 제 마음속에는 딱 한 가지, 다음 세대를 위한 모델이 될 만한 기독교 학교가 꼭 이 땅에 태어났으면 좋겠다. 근데 모험이라는 건 진짜 모험인 거잖아요. 사표 내면 누가 막아 도와줄까요? 안 그렇다라는 거죠. 네. 그게 하나님의 길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라고 해서 그러면 우리 길이 뭐 잘 뚫리고 탁탁 하나님 준비해 놓고 그러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결단하니까 아예 아무것도 안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학교가 될까 안 될까를 고민할 정도로 사표는 냈는데 그리고 저기 땅은 마련되었고 공동체는 마련됐는데 학교는 언제 시작할지 모르고 누가 도와주겠다는 사람도 없고 학생도 없고 교사도 없고 네, 그러한 어떤 그 터널과 같은 그 시기를 지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를 보면서 더더욱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구나. 이거 내가 무슨 교사였던 사람이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인적 물적 자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험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모험의 특징은
사실 모험은 처음 가보는 길을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투박해요. 이게 세련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좌충우돌할 수도 있고 그런 게 모험의 길이 아닌가. 그래서 사람들은 모험의 길을 선뜻 떠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물론 옛날에 그랬고 그렇지만 결단을 내리고 이제 그래 이 길을 하나님 부르신 길을 가자 그러고 떠난 게 모험이었는데 그래서 시작한 학교가 이 학교가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학교를 시작하고 몇 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중학교 1학년부터 뽑아서 1년, 2년, 3년, 4년 차가 되었을 때 또 다른 제 인생의 또 우리 학교 공동체에게 큰 결단을 해야 될 그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또 다른 저는 모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엇이냐면 교육 과정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우리가 6학년부터 애들을 잘 키웠어요. 중학교까지. 그래서 너무 애들이 신앙적으로나 아까 말한 그 철학적으로나 삶에 있어서 잘 변화됐고 그 질풍노도와 같은 시기를 애들이 잘 이겨내더라고요. 더군다나 우리 중학교의 꽃은 9학년 때 인도에 8개월 가는 거거든요. 그 어려운 인도에 가서 8개월 아이들이 살고 와요. 물론 그 아이들이 어학적으로 실력도 많이 크지만 가장 중요한 게 신앙적으로 굉장히 아이들이 성장하거든요. 선교사님들과 공동체를 이뤄서 함께 거기서 이제 커가는데 아이들이 신앙적으로 많이 커요. 신앙적으로만 큰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많이 자라요. 왜냐하면 사람을 만들려면 그래서 이렇게 좀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려 보면 돼요. 요즘 우리 아이들이 고생을 안 해봐서 좀 어려움을 많이 겪잖아요. 인성 교육도 어렵다라고 하고 막 그런데 제가 이렇게 우리 아이들 키울 때도 그렇고 우리 학생들 키우면서 내린 결론은 애들을 고난 속으로 밀어 넣으면 된다. 그러면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얼마나 많이 성장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 그렇게 아이들이 인도를 갔다 오면서도 성장을 많이 하고 이렇게 잘 컸잖아요. 그래서 3년 지나서 고등학교를 왔어요. 근데 고등학교 딱 오면서 고민이 생긴 겁니다. 우리나라에 큰 벽 있잖아요. 넘어야 될 벽. 뭐죠? 예, 대학 입시 수능이라는 벽이 딱 있는 거예요. 중학교 때까지는 그게 벽이 벽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왜냐면 애들이 너무 잘 자랐고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또 애들 행복하게 지내니까 너무 좋잖아요. 다 잘 지내왔던 학생들이었는데 고등학교 딱 오니까 이제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의 고민도 시작되고 아이들의 고민도 시작하고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해서 대학을 어떻게 가야 되는 걸까라는 고민이 되는 거죠. 그 고민이 무엇과 맞닿으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책임 있는 제자로 커야 되는데 똑같은 우리가 그 세속적인 가치관에 딱 갇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고 나서 하지 뭐. 이 벽을 여전히 넘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교육의 의미가 없어지겠는 거잖아요. 기독교 교육의 생명력이 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아이들이 대학을 가지 말라는 게 아니거든요. 대학도 가고 다 갑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유학도 가고 대학도 가고 다 가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교육이라는 방향 자체가 경쟁과 입시라고 하는 여기에 딱 갇히게 되어지는 순간 교육의 생명력은 사라지게 되어지거든요. 더군다나 우리 학교가 키우고자 했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그 미래형 인재는 더더군다나 물 건너가는 거예요. 맨날 암기식, 문제풀이식 이걸 해야지만 수능 점수를 잘 받을 수 있거든요. 이게 고민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해서 선생님들과 함께 뭘 만들기 시작했냐면 우리나라에는 도입하지 않았던 맞춤형 교육과정. 간단히 말하면 학점제라는 게 있어요. 지금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도 고교 학점제라고 해서 앞으로 2년 후에 이제 고교 학점제 도입하겠다라고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고교 학점제라고 하는 이 틀을 가져온 거예요. 근데 이걸 왜 가져왔냐면 전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미래형 인재, 융합형 인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교과서를 가지고 선생님들이 배워주는 지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교사가 하는 거는 교과서 지식으로만 아이들 키울 수밖에 없어. 그다음 분명한 한계가 보이는 거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외부에 있는 전문가들과 우리 아이들을 연결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저희가 멘토링이라는 제도를 만든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학생과 외부 전문가를 연결시켜서 학교에 오지는 않아도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우리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과제를 내주고 온라인으로 봐주고
오프라인으로 와서 확인해주고 그리고 아이들이 나갈 방향을 계속해서 안내해주고 이렇게 전문가들과 연결시키는 일들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생각을 한 거예요. 두 번째는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있는 지식조차도 그것도 역시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 자체에 대한 우리 공부는 시켜야 되잖아요. 학교니까. 그거는 국가교육과정은 가르치지만 그 교육과정을 뛰어넘는 지식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목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은 그 많은 안목들은 온라인 속에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통 우리 지금 공교육에서는 거꾸로 수업이라고 해서 많이 도입을 했습니다. 거꾸로 수업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가 미리 공부를 하고 강의에서는 선생님과 토론을 하면서 실제로는 수업에서는 토론을 해가면서 자기의 지식을 살아있는 지식으로 만드는 수업이거든요. 그 거꾸로 수업이라고 하는 것들을 도입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게 무크라고 하는 온라인 시스템이에요. 우리나라도 구축되어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 세계에 있는 또 우리나라에 흩어져 있는 그 자기의 진로, 자기의 소망과 관련된 전문적인 그 교육들이나 강의들을 거기서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대부분은 무료입니다. 물론 비용을 치르는 강의도 있지만 대부분 무료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세계에 있는 전문가들과 만나게 해주고 그다음 세 번째는 아이들이 볼 하나님의 나라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이 이 좁은 곳에만 머무르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은 아프리카 대륙, 아시아 대륙, 미주 대륙 이렇게 각 대륙들의 그 네트워크와 연결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아까 제가 처음에 그 첫 강, 2강에 말씀드렸던 그 네트워크를 통한 기독교 교육의 그 구상을 어떻게 교육과정으로 이거를 구현해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만든 거를 학교에서는 맞춤형 교육과정 이름 붙인 거예요.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미래형 인재를 키워나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책임 있는 사람으로 자기의 진로와 소망을 따라서 부르심을 따라서 아이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들을 스스로 결정해서 갈 수 있게 하고 싶습니다. 이 교육과정을 학점제라고 하는 바탕으로 할 건데 이 학점은 선생님들이 개설한 것만 아이들이 일률적으로 천편일률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개설한 과목도 있고 학생들이 개설한 과목도 있고 외부 멘토가 개설한 과목도 있고 학생들은 자기의 진로에 따라 자기가 시간표를 이제는 별도로 다 짰게 됩니다. 한 학생 한 명들이 다 교육과정입니다. 모든 학생의 교육과정이 다 다릅니다. 모든 학생의 시간표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선생님이 개설한 과목이 한 150과목 되고 학생들이 개설한 과목이 150과목. 그래서 그 선후배와 상관없이 무학년제로 해가지고 하고 외부 멘토와 이렇게 연결시키고 이런 시스템을 도입한 거예요. 이거 굉장히 좋잖아요. 부모님들이 찬성했을까요? 네, 걱정스럽죠. 제가 아까 이거 모험이라고 그랬잖아요. 모험은 안 해본 걸 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어느 학교도 이걸 해본 학교가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 학교가 처음 한다라고 하니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왜 우리가 처음 그걸 해야 되냐? 우리 자녀가 뭐 실험 대상입니까? 왜 처음 하는 걸 우리 애들한테 도입을 하려고 합니까? 안 됩니다. 반대에 부딪히는 거죠. 우리 선생님들이 저에게 용기를 주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교장 선생님, 우리가 공립학교에 사표까지 내면서 이 교육운동을 하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제자들을 키워내려고 이 학교를 세운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많은 반대에 부딪혀서 이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 결단의 순간에 와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고구마와 감자를 캐먹고 살겠습니다. 다행히 거기가 시골이에요. 고구마와 감자를 심을 수가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월급을 받지 않아도 좋습니다. 우리 갑시다. 왜냐하면 이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 맞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무엇 때문에 지금 이 시대 아이들이 고통받고 있습니까? 이 아이들의 고통을 그 아픔을 해결해주고 또 부모님이 각 가정에서 겪고 있는 그 고통과 아픔을 우리가 품고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교육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 땅에 존재하지도 않은 것들을 정말 우리가 이거 어떻게 생각해냈는지 정말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기적 같은 이걸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거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다시 모험의 길을 간 거예요. 물론 많은 학생들이 학교를 떠났습니다. 1기생들이. 2기생들은 그거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3기생들부터는 한 명도 안 나갑니다.
너무 좋아요. 정말 이렇게 선택한 게 지금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제는 뭐 아무도 이거에 대해 고민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공립학교 교육부 과장님도 와서 학점제 시스템들 연구하고 가고 각 그 교육청들 공립학교에서 다 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 학교인데 공립학교의 선생님들, 혁신학교 선생님들이 오시고 대안학교 선생님들이 오시고 목사님들이 오시고 어떻게 이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고 어떻게 살 수 있고 우리나라 교육의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학점제 연구하는 팀이 와서 이거 교육부 장학사님도 와서 연구사님도 와서 보고 가시고 그렇지만 이게 너무 그 획기적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아직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도입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나라의 교육에 가야 될 방향은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찾아가는 길들은 사실 다 모험이죠. 모험이 아닌 길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 다 모험의 길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길이거든요. 모험은 하나님의 모험과 우리의 모험이 딱 가치가 일치되면 그게 우리의 인생이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살아갔을 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여기 뭐 우리 시스템이나 이런 건데 이런 건 다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복잡한 거기 때문에 연수들 오시고 그 한동대라든지 외국에서 우리 학교로 인턴십 학생들, 대학생들이 인턴십 하겠다고 오고 이렇게 찾아오고 있거든요. 이런 이제 아이들이 의미 있는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교육이 왜 희망이라고 생각하냐면 특히 기독교 교육이 왜 희망이라고 생각하냐면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책드림 프로젝트라는 건 뭐냐면 이게 동화책이거든요. 베트남, 뭐 중국 이렇게 동화책들이 있는데요. 저 동화책은 굉장히 의미 있는 동화책입니다. 왜 의미가 있냐면 다문화 가족을 위한 동화책이에요. 근데 우리 금산구는 다문화 가족이 많이 사는 고장입니다. 왜냐하면 시골이기 때문에 다문화 이렇게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문화 학생들도 많고 아마 우리 전국에서 아마 다문화 가정 비율이 제일 높은 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거죠. 각 학교에 다문화 학생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이 다문화 그러니까 지역사회 문제에 관심이 있으니까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됐고 다문화 센터를 한번 가봤어요. 센터를 방문해서 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아이들이 가슴이 뛰잖아요. 항상 아픔이 있고 필요가 있으면 가슴이 뛰게 되거든요. 우리 아이들 중에 어떤 애들이 어떻게 하면 저 아이들에게 좀 꿈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겠지만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내냐면 얘네들이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거예요. 이 엄마의 나라와 아빠의 나라가 틀리잖아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학교에서도 자존감이 낮고 한국말도 잘 못하고 그 나라 말도 잘 못하고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학교 생활도 어려워지고 삶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 걸 듣고 나서 아이들이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엄마의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어서 동화책으로 만들어서 이 아이에게 선물해 준다라고 하면 엄마의 나라에 대해서 얘가 자긍심을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이들이요. 그래서 이거를 다문화센터에 가서 제안을 한 겁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꿈을 선물해 주고 싶은데 우리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다. 조금만 지원해 달라. 그래서 다문화센터에서 100만 원인가 200만 원을 지원을 해 주신 거예요. 그 의미 있는 일이니까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돈을 가지고 100만 원 갖고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근데 이 아이들이 저렇게 팀을 만든 겁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 중에는 미술에 관심이 있고 소질이 있는 애, 그다음에 작가적 소질이 있는 애, 그다음에 그 컴퓨터 잘하는 애, 이런 아이들 몇 명이 모인 거예요. 팀을 만든 거죠. 그거를 책드림 프로젝트 팀이라고 해서 팀을 만든 겁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이 팀을 만든 다음에 찾아가서 계속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쭉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중에 그 스토리를 다 적은 이후에 그거를 동화책 스토리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걸 그림을 직접 다 그린 겁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으니까 지들이 그림을 다 그리고 또 컴퓨터 잘하는 애들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걸 다 자기들이 한 거예요. 하나도 외부적인 전문가의 도움을 안 받았습니다. 그 아이에게 그 책을 준 거예요. 그 아이에게는 어떤 의미가 됐을까요? 그 엄마는 또 얼마나 또 감동이 됐을까요? 근데 이게 또 감동적인 이야기다 보니까 금산군에서도 이게 너무 감동적이잖아요. 다문화센터에서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본인들 아이디어에서는 이런 거를 생각하지 그 꿈에도 이런 생각을 못한 거죠. 근데 아이들은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만들고 나서 이 다문화센터 전국 대회가 있나 봐요.
거기에 동화책을 전시를 했고 거기에 왔던 많은 다문화 전문가들이 얼마나 감동이 됐겠어요. 야, 이런 거다 바로. 다문화 가서 뭐 한복 입혀주고 한국 음식 몇 번 먹여주고 이런 게 다문화 교육이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희망은 이런 거다. 그래서 사실은 그 다음에는 더 많은 돈을 다문화센터에 지원해줘서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지금 이렇게 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중에 아이들은 디자인 전공을 이제 하게 된 아이가 있었고요. 그 친구는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가서 지금 디자인 전공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출판 준비도 하고 있고요. 그게 꿈이 된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희망이 되면서 진로가 되어지고 이 아이들은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사람들 속에 또 지역사회와 함께하면서 어떻게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교육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저는 시사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책드림 프로젝트, 노뎀나무 동아리, 이런 IT 동아리, 이 IT 동아리 이야기만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 아이들이 코딩을 교육을 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코딩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니까 코딩을 이제 배워야 되거든요.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고 있는데 코딩을 배우면 얘네들이 IoT 이제 그걸 통해서 프로그램을 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새싹, 그 인삼 새싹, 우리는 인삼의 고장이니까 인삼 새싹을 IoT로 키운다든지 아니면 스마트 농업을 할 수 있는 걸 IoT로 프로그래밍을 짜는 거예요. 아디오드라는 프로그램으로 짭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짜가지고 애들이 프로그램을 만든 다음에 금산군의 농업인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 농업을 할 수 있는 기초적인 교육을 시켜주고 이 기초적인 지식만 알아도 농업인들이 돈을 굉장히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교육시켜주고 새싹 인삼에서 그런 거 유기농을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서 보급해주고 이런 것들을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에 그 연합해서 농업기술센터에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 이거 할 테니까 지원해달라. 좋잖아요, 이거요. 이게 가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맹아들을 돕기 위해서는 정보원을 찾아가가지고 우리 맹아들을 위한 졸업 앨범을 3D 프린팅으로 만들어주고 싶다. 지원을 해달라. 너무 가치가 있으니까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 가치를 가지고 아이들은 자기들이 배운 지식을 가지고 연구해서 만들어서 저렇게 3D 프린팅으로 졸업 앨범을 만든다든지 그 스마트 농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후에는 이제 드론을 배울 거고 항공을 해서 그 농사 짓는 걸 돕는다. 이렇게 지식과 삶과 이게 별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지식과 삶이 이루어지되 그게 하나님의 섬김의 모습으로 지역사회에 나가는 거죠. 그러니 지역사회가 학교를 얼마나 좋게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학교를 막 지원해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기독교 학교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교육이 살아있는 교육이고 희망이 있는 교육이라는 거죠. 아이들이 그 교육을 통해서 세상을 어떻게 볼 수 있는 이 힘과 눈만 있으면은 이 아이들이 어디에 가 있든지 간에 희망을 만들어내고 생명을 만들어내고 이게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잔잔하게 전파해 간다는 겁니다. 이 힘들이 길러지는 교육이 기독교 교육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기독교 학교에 관심과 기도의 후원이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한 학교만 세워도 이런 지역사회가 변화되는 일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기독교 학교가 약 250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우리 CTS에서는 1교회 1학교 만들기 운동이라서 더 교회가 이런 생명교육을 살리는 교육을 해가기 위한 운동을 펼치고 계십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학교들이 더 많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교회들이 학교를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작은 교회도 있거든요. 연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와 연합하고 함께 이걸 만들어가고 작은 교회 학교들은 서로 연합해서 학교는 교회를 지원해주고 교회는 학교에 기도해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키워간다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리스도의 제자 세우기라고 하는 이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응답할 수 있고 그리고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30년 후의 교회는 여전히 희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기독교 학교 운동이 더 번져갈 수 있도록 많이 격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4강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 주세요.